안녕하세요. 뉴스로 바라본 세상 잡초근성입니다. 오늘은 경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 주제는 제가 금리 인하를 하고 싶은 한국은행이라고 적어놨는데 현재 대한민국 상황을 냉철하게 한번 우리가 둘러보고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은 과연 25년엔 집값이 오를 것인가 아니면 빠질 것인가 여러모로 예측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모든 거를 넘어서는 뭔가가 이제 예측이 돼요. 그런데 이게 매우 소름이 돋더라 이겁니다. 어떠한 변명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무엇일지 영상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야기를 듣고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소름이 돋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투자를 할지 말지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을 해주세요. 먼저 이 기업은요, 성장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성장률이 아주 저조해요. 그리고 기업이 돈을 벌어들이고 쓰는 이러한 기업 수지, 적자가 지속 중입니다. 매번 적자예요. 그 다음에 부채 비율. 이 기업이 전부 다 벌어들이는 돈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5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빌린 돈이 지금 굉장히 많은 상태고요. 이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 재정 건전 상태가 어떠냐? 이 직원들 상태가 어떠냐 봤더니 지속적으로 악화 중이다. 직원도 안 좋고 회사도 안 좋고 그럼에도 경영권 싸움으로 아주 윗대가리들은 지지고 볶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 회사에 돈을 투자를 하실 건가요? 투자를 하시겠다는 분 답글을 한번 달아주십시오. 자, 이 회사 말로는 회사라고 했지만 뭔지 아시겠죠?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제가 하나하나 뜯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먼저 성장 가능성.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최신 뉴스를 보게 되면요. 1% 성장도 위태로운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해외의 시선이 아주 더 싸늘해진 건데요. 자세한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 글로벌 리서치 전문 기업 캐피탈 이코노믹스에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1.1% 정도로 예측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일전에 한국은행이 전망했던 거, 그 다음에 JP모건이 전망했던 거, 이런 것보다도 더 낮은 수치가 지금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성장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냐?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뭐 당연한 소리를 합니다.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고 노동시장도 지금 좋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지금 위기 상태이고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었지만 거래가 안 되고 있다. 미판매 주택, 우리가 미분양 아파트, 악성 미분양 이런 거 얘기 제가 여러 번 드렸었죠.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한국은 아주 안 좋다. 그러기 때문에 1.1%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은 이렇게 낮게 책정을 할 때는 더 큰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트럼프예요. 미국의 상황인데 한국 수출 62조 원 줄어들 수도 있다. 가전, 자동차 분야의 비상이 걸렸다. 이렇게 나왔어요. 트럼프 관세 폭탄 맞을 위기에 10개국. 예,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10대 무역 흑자국을 지금 쭉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고 있는 10개의 나라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 한국이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니에요. 사실은 대만부터 고만고만하고 그 위로 아일랜드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일단 멕시코 때렸습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 때렸어요. 그 다음 타겟으로 갈 곳이 독일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유럽도 때려야 되니까. 그리고 한국도 상당히 큽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 성장이 되게 어렵다라고 글로벌 분석하는 이런 회사들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한국은 경제 성장률이 낮을 거다. 그 다음으로 알아볼 거 기업 수지를 한번 봐야죠. 기업 수지 통합 재정 수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마이너스 52조 8,880억 원인데요. 24년 9월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매달 월별로 지금 쭉 나와 있죠. 이게 적자였어요. 그러다가 한 번 잠깐 위로 올라가고 굉장히 조금 올라갔죠. 그 다음부터 계속 적자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통합 재정 수지가 뭐냐? 우리가 순수하게 벌어들인 돈 있죠. 수입에서 지출을 이렇게 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00만 원 벌어서 50만 원 썼으면 이 그래프가 위에서 놀고 있겠죠. 아니면 1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다 썼으면 여기 0 써 있는 이 라인에서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야 되는데 보시면은 여기 써 있는 수치들이 억이 아닙니다. 조 단위예요, 조. 60조가 뉘지 개 이름도 아니고 정말 난감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매달 이 정도 금액이 빵꾸가 난다는 게 아니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빵꾸 난 금액의 그래프니까 우리는 계속 적자 상태에 있다. 흑자를 보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 상황도 굉장히 좋지 않고 그 다음으로 볼 게 부채 비율이에요. 부채. 국가 채무. GDP 대비해서 지금 47%가량 됩니다. 여기서 그래프를 보시면 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주 그래프가 가파르게 올랐었죠.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날 때쯤 해가지고요. 이때부터 그러면 다시 내리막을 걷던지 어쩐지 해야 되는데 오름세가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게 뭐냐면은 계속 우리는 돈을 빌리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갚지 못하고 계속 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봐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좀 중요합니다.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3년 뒤에는 1,000조 원을 돌파할 것 같다는 이러한 내용이 나온 거예요. 적자성 채무. 다른 말로 얘기해 볼까요? 악성 채무입니다. 악성 채무. 이게 뭐냐면요.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되는 채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렸어. 빌렸는데 갚을 방법이 없네? 아니면 갚을 생각도 못하고 일단은 빌리고 본 돈이 적자성 채무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채무예요. 이런 채무 금액이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2015년에서 쭉 해갖고 2019년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올해는 800조 원을 돌파할 걸로 전망이 되고 앞으로 3년 뒤에는 1,000조 원을 돌파할 것 같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국가 차원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관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완성이 되고 어떠한 수익이 발생해서 다시 이 빚을 갚고 해야 되는데 수익이 나올 그런 아무런 그런 거 없이 그냥 돈만 빌려온 거예요. 뭔가 빵꾸가 난 걸 메우려고. 그리고 돈을 갚을 시기가 되면은 또 어김없이 국민연금 손댈 테고요. 세금 손댈 테고요. 이걸로 또 상환할 거니까 국민들만 병신봉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채무 상태도 굉장히 좋지 않다. 그 다음으로 볼 거는 그러면 이 기업에서 일하는 회사원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건전 상태는 어떠한가?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영상이에요. 투잡 뛰어도 돈이 없어요. 가계 흑자액 최장 감소. 자, 이게 지금 9월달 뉴스입니다. 그러면 한참 시간이 지난 2월달 현재 상황을 봤어요. 최신 뉴스입니다. 물가가 3.6% 뛸 때 월급은 2.8% 찔끔 올랐다고 해요.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격차로 벌어졌다. 여러분, 물가는 올랐는데 월급은 조금밖에 안 올라요. 반대로 얘기해보면 이게 뭔 말이죠? 월급이 줄은 거예요. 실질소득 마이너스 폭이 더 커진 거다. 특히 상승률 상위 9개가 먹거리예요. 허리띠를 졸라 맨다고 해결이 될 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물가가 뛰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더 힘든 건데 지금은 좀 힘들 수 있어. 다음 달, 다다음 달 기업 상황이 좋아지면서 우리 월급도 오르고 보너스도 팡팡 나오고 그러면 좀 좋아질 거 아닙니까? 기업 상황은 어떻냐면요. 수출 10% 감소, 무역 수지도 20개월 만에 적자 전환. 제가 이거 작년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뭐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무역 흑자를 봤네 어쩌나 하는데 제가 불황형 흑자다. 이거 다 허수다, 허상이다 말씀드렸죠. 바로 답 나오잖아요. 적자 전환 해버리지 않습니까? 이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업들이 이렇게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과거에 항상 그래도 우리나라를 이끌어준 최상위 탑 클래스의 기업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죠. 우리나라 주식 시가총액 1위인 기업. 삼성전자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제 영상 쭉 보신 분들은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HBM부터 시작해갖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메모리 양극화 심화에 삼성전자 4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이 2.9조다. 이거 제가 저번 달인가 저저번 달인가 발표 내용을 쭉 보다가요. 삼성전자 영업이익 딱 발표 나오고 주가가 밑으로 쫙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그러한 결과물을 내놨거든요. 역대 두 번째 연간 300조 원대 매출. 그런데 시설 투자는 사상 최대. 삼성전자도 지금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아요. 기술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삼성도 좋지가 못하고 그럼에도 삼성이 반도체를 만들잖아요. SK 하이닉스도 반도체 만들고 있고 이러한 회사들이 조금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트럼프 관세 폭탄이 미쳐요, 이게. 가전제품들, 그 다음에 반도체 업계도 전부 다 지금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맞을 것 같거든요. 가전제품, 냉장고, 세탁기,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아주 많이 수출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 철강, 이쪽도 전부 다 두드러 맞을 것 같아가지고, 기업도 지금 향후가 너무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에요. 국민도 안 좋아, 기업도 안 좋아.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가지수죠. 주가지수도 한번 봤어요. 일단은 어느 정도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2510선을 내줬다고 하는데, 야, 이게 사람이 이게 참 익숙함이 무섭다고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 2500선 내려올 때 세상 다 죽은 것처럼 얘기하더니 이제는 2510, 이 정도 수치가 뭔가 조금 보편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환율 1450원이 보편적으로 느껴지는 이런 지금 우리가 미친 시기에 살고 있는데, 어찌됐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세요. 야, 잡초근성, 너 나라가 곧 망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환율 더 안 오르네? 1500원 뚫고 올라갈 것 같더만. 그렇게 안 가네? 주가지수 2510선 유지하고 있네? 야, 뭐야, 안 무너져. 대한민국은 되게 강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거 한 번만 더 보세요, 진짜. 코스닥 시장,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에요. 코스닥, 코스피 다 마찬가지인데, 외국인은 559억 원을 순매도하고 있고, 개인과 기관은 이렇게 사들였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주가 지수가 버티고 있는 거는 순수히 국내 자본이 들어와서 이걸 틀어 막고 있는 거다. 주가 지수가 올라갈 때는요, 해외 자본이 들어와야 돼요. 국내 주식 시장, 국내 기업 시장의 매력을 느끼고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주식 시장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올라가고 국내 자본도 같이 들어오고 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대폭 빠지는,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거를 국내 자본이 막고 있다. 무슨 돈으로? 국민연금. 여차하면 국민연금이에요, 그냥. 대한민국 국민의 돈으로 지금 주가를 떠받들고 있다. 아주 상황이 좋지가 못하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 어찌됐건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경기를 부양하려고 한국은행은 많은 고심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미국 측에서 이러한 기준금리에 대한 발표가 있었죠. 파월입니다. 연준 의장이죠. 서두를 필요가 없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기준금리 안 내릴 거야. 이거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예 25년도에 기준금리 안 내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나올 정도로 지금 미국은 상당히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그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상당히 심화가 되고 있거든요. 트럼프의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파월 입장에서는 금리 못 내리죠. 나중에 무슨 욕을 먹으라고. 트럼프하고 파월하고도 지금 두뇌 게임을 엄청 하고 있거든요, 서로. 그러기 때문에 향후 미국의 기준금리는 바로 내리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 한국은행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흥국증권에서 이러한 생각을 얘기를 했어요. 2월 달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1월 달에 동결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국은행이 뭐라고 했냐면은 경기만 봐서는 무조건 기준금리 내려야 된다. 그런데 환율이 높아서 기준금리를 못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시간이 좀 지났죠. 그런데 환율이 치솟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어요. 그러면 환율 그렇게 안 오르고 관리가 가능합니다. 기준금리 내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기준금리를 이렇게 내리려고 했는데 미국이 지금 똥볼을 차주니까 한국은행은 고심이 아주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한 번 더 동결을 하는데 한국은행은 어떻게 할지 지금 머리가 아프다. 스텝이 꼬였다. 지금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번 내리지 않을까. 왜? 국내 경기 상황이 심각해도 너무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내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냉철하게 보십시오. 금리를 인하하겠다. 당연히 기업 이자 부담 감소하겠죠. 시장에 유동성 공급되면서 주식시장에도 유동성이 공급되고 부동산 시장도 유동성 공급되면서 가격들이 오르겠죠. 모두 다 바라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자, 한번 보세요. 원달러 상승은 가속화가 되겠죠. 환율이 막 올라갈 겁니다. 지금 주식 제가 오른다고 얘기했죠. 오를까요? 외국인들 돈은 더 빠져나갈 겁니다. 왜? 환차손이 나와버리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한국에다가 주식을 살려면요,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원화로 바꾼 이 주식이 올랐어. 그러면은 수익 실현하려면 이 원화로 된 거 팔고 달러로 바꿔서 나가야 되는데 이 사이에 환율이 올랐네? 환차손 나오게 되겠죠. 외국인 별로 안 들어올 겁니다. 주식 생각보다 안 오를 거예요. 그리고 원자재 폭등 당연히 나오겠죠. 달러가 올라가는데 수출 엄청 악화되고 기업은 더 낮아빠지게 될 겁니다. 인플레이션 안 봐도 드라마죠. 상승하고요. 금리를 지금 낮추겠다는 거는 다 죽겠다는 소리예요. 딱 한 가지만 좋습니다. 뭐? 부동산. 그러니까 이따위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갈아탈래. 우르르 달려온다. 반년 만에 집값 1.9억이 오른 동네. 이런 식으로 지금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 위기 끝났다. 지금 현명한 집안채, 똘똘한 집안채 이런 말 하면서 재건축 인기가 있고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기준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는 오로지 부동산만 살리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건데 이러한 부동산 시장도 지금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무슨 현상이냐? 오늘이 제일 싸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15년 만에 매매가를 역전을 했습니다. 아파트를 신축을 분양받아서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 보통 분양가 아래로는 안 빠지기에 최소한 피를 얼마라도 받고 팔든 집값이 이렇게 올라주면 돈을 더 많이 받고 팔든 나가야 되는데 분양받아서 들어갔더니 이때부터 집값이 빠지는 거예요, 이제는. 매매가보다 분양가가 높는 이러한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이런 것들이 워낙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은 말도 안 되는 기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한국은행은 부동산을 살리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다. 이상하죠, 여러분. 한국은행이 도대체 왜 그럴까?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소름 돋는 과연 국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거에 대한 말씀을 해드릴게요. 지금 지표가 제가 쭉 말씀드렸죠. 단 하나도 좋을 게 없습니다. 1450원 환율이 선녀로 보여요. 선녀 이제는 1500원 안 넘으니까 선녀 같아. 자영업자들 다 죽어. 나 자빠졌습니다. 지금 다 죽었습니다. 자영업자들 너무 안 좋아요. 기업들 부도 줄줄이 나고 있습니다. 뉴스에 다 안 나올 따름이에요. 부동산은 그래도 올라갈 수 있다. 우리 충분히 기다렸다. 지금부터 오를 일만 남았다. 25년도 달려보자. 부동산은 못 올라가서 안달이 났죠. 이러한 상황 속에 한국은행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금리의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금리를 올릴 것인지 내릴 것인지 다르게 얘기하면은 경기를 살릴 것인지 여기서 말하는 경기는 부동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국가를 살릴 것인지 부동산을 포기하고 다른 여러 가지 지표들을 정상화하는데 힘을 쏟을 것인지 이거를 정해야겠죠. 그런데 한국은행은 어떻게 정했죠? 경기를 무조건 살리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과 진짜 안 좋은 온갖 게 다 있음에도 금리를 낮추려고 하는 거는 어차피 막지 못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한국은행이나 기재부나 금감원이나 어디나 야,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피엔딩을 끝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 이거는 시기의 문제고 시간의 문제지 언젠간 터진다.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는 변명을 준비를 해야 된다. 변명을 하려면 변명에 필요한 사전 작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고 경기도 좀 살리면서 뭔가 버티는 모양새를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다. 다른 나라는요.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도 일단은 잘못된 건 바로 잡으면서 갑니다. 선진국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지만 금리를 낮춘다고 하잖아요. 결국은 터져 나갈 겁니다. 막지 못하고 터져 나갈 건데 그리고 나서 뭐라고 변명을 할 것이냐.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변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한민국 작고 작은 땅덩어리 출산율 0.7 사람 숫자도 적은 땅덩어리도 적은 이 국가에서 국민 평수가 34평이고 국민차가 그랜저급 이상이며 인구수 대비 해외여행 비율 1위, 명품 소비 1위, 땅 투기로 인한 가계부채 1위. 여러분, 국가는 계속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규제를 했고요. 여러분들한테 대놓고 여러 번 지금은 더 이상 여러분 투기하실 때가 아닙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정말 누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들은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경기가 그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해외여행 신기록을 세우셨고요. 명품 소비, 대한민국이 전 세계 최고입니다. 땅 투기, 정말로 국가 차원에서 바라보더라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정도의 광기를 여러분들은 보여줬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무분별한 과소비와 투기로 인해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걸 누가 책임질 겁니까? 국민들이 책임지십시오. 여러분들이 잘못한 겁니다.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이러한 변명을 하려고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경제 관련해서 최신 뉴스들을 종합을 하고 또 하다 보면 느껴지는 건 딱 하나예요. 이거 그냥 터치려고 마음 먹었구나. 진짜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뭔가 쭉 스토리텔링을 좀 하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최신 뉴스들 전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렸고요. 오늘 이야기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 일상의 많은 이야기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기로 하고요. 이상 잡초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